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주차 시간을 맞아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첫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철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으로 오늘은 철학과 삶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그것은 철학은 삶으로부터 출발한 삶에 대한 질문이고 거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삶과의 대화다. 질문과 답을 얻고자 하는 과정이니까. 그 다음에 철학은 또 이러한 대화를 거쳐서 결국은 삶에 대한 깊은 성찰과 반성을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고 실험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데카르트는 이제 성찰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칸트 같은 철학자는 사고 실험이라는 말을 순수형판 서문에 보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철학은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즉 철학은 삶의 문제들을 질문하고 삶의 어떤 고통과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대화와 성찰을 수행하고 사고 실험을 통해서 결국은 더 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고통과 삶의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더 나은 삶을 향해 지향해 나가는 그런 점에서 자신의 삶과 주변의 공동체적인 삶을 조명하고, 그래서 실존을 조명하고, 그래서 무의미하고 공허하고 그 허무한 이러한 삶의 문제를 결국은 이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함을 통해서 치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일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이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선 철학의 출발점에 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철학과 삶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중간자적인 성격을 갖고 또 살아간다라는 것, 인간이라는 어원과 결국 철학이라는 어원도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은 아닌데, 순우리말은 사람이죠. 사람이라는 말은 결국 살다라는 동사에서 왔을 것 같아요, 유래가. 그렇다면 철학도 인간도 우리가 동사로서 이해해 본다면, 철학한다라는 말이나 인간도 결국 살아간다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한다면 결국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이런 중간자적인 과정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도 학문인 하는 모든 학문은 이제 물을 문자가 그 안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문자가 그럴 문이 아니라 배울학의 물을 문인데, 그렇다면 이 물음은 그럼 어디서 출발하는 물음이냐 하면은 삶과 자신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 속에서 제기되는 물음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모든 철학 또 학문의 문제의식도 물음도 결국은 삶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 무엇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철학은 삶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할 때, 그러면 철학은 어떠한 과정이고 어떠한 활동이냐? 삶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과정일 수 있겠다. 즉 그것은 곧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지는 다이알로그, 대화에 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발점에서 학문이 삶에서 생겨났다고 할 수 있고, 그 궁극적인 목표도 과제도 삶의 문제를 그렇다면 해결하려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학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삶의 대상들의 몰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적인 태도에서 찾기보다는 결국은 삶의 연관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오히려 삶의 문제점들을 질문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또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서 더 나은 차원의 삶으로 이 삶을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자, 이런 과제를 갖는 것이 이제 철학적인 질문과 답으로 이루어지는 삶과의 대화 과정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결국 철학의 가장 본질적인 측면은
일상의 삶 속에 몰입해서 우리가 먹고 자고 또 우리가 뭐 즐기고 하는 자 이런 일상의 태도, 일상적인 태도 속에서 찾기보다는 그러한 일상적인 우리가 먹을 것 또 즐길 것 자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들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며 진정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되새김질하면서 성찰해 나가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서 답을 얻어내는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본질적인 측면이 있겠다 철학은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와 초월이라는 이 측면이 일상으로부터의 자 이런 측면이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겠다. 자 이런 삶과 학문의 관계는 대화라는 다이얼로그라는 문제 구조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속에서 우리가 한번 또 맨 마지막에는 문화의 구조 안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화는 굉장히 이제 진지한 진실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화지 우리가 보통 잡담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아니다. 우리가 그것도 대화라는 말로 사람들은 이해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오늘 날씨가 어때? 아유 오늘은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정말 그리고 매일 비가 와가지고 또 참 우울한 그런 상황이야. 뭐 이런 일상의 어떤 날씨에 대한 이야기들이나 서로 주고받는 맞아 나도 그래 우울해 자 이런 식의 대화들은 사실은 피상적인 것이죠. 진정한 대화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대화에 우리가 어원을 보면은 다이알로그라는 말은 디아로고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서로 through라는 말이 이제 디아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서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디아라는 것은 그리고 레겐이라는 동사에서 온 것이 로고스다. 그래서 명사 로고스는 레겐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것은 말하다, 이야기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다이알로그라는 말의 어원이 되고 다이알렉틱이라는 변증법의 어원이 되는 이 디아로고스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인격 안으로, 서로의 마음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상호 이야기, 말을 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상호적으로 소통을 해 나가고. 자, 이것이 결국 대화라는 말의 어원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이얼로그라는 영어나 또 다이얼렉틱이라는 변증법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화의 본질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이런 인격적으로 서로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깊이 있는 진실된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우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친구 간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 근데 대화의 우선 전제는 일치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정, 친구 사이라든지 애인 사이라는 것도 상당히 그 공감을 가지고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사이지 외국인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외국인과의 만남을 굉장히 낯설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 문화가 다르고 이질적이라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잘하고 외국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외국에서 태어난 교포라든가 또는 그 언어에 익숙한 이런 사람들 빼고는 사실 외국인과를 만나면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죠?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의 전제는 일치감이다. 동질감이라는 거예요. 일단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친구라든지 애인과 같이 또 친척이나 가족과 같이. 근데 이러한 진정한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그렇다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대화가 잘 진행돼 나가느냐? 그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친구나 애인이나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단지 어떤 피상적인 그저 동조를 해나가는 이런 태도 속에서는 또 일치감만을 가지고서 그저 그래라는 예스맨과 같이 그런 태도 속에서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스맨과는 사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저 일방적으로 상사의 이야기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가족들 간에서도 우리가 어떤 말을 누가 했을 때 그래 맞아 이런 말로 끝난다면 그건 대화가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겠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냥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결국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이런 공감대와 일치감을 가지고 전제되지만 어떤 A의 말에 대해서 B라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다른 말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대화가 그것들의 접점을 향해서 제3의 공감 공통 분모를 찾아내고 제3의 어떤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화해를 이루어나가는 관점에서 일치로 다시 접근해 나가는 이런 정반 합의라는 변증법적 구조를 갖고 전개돼 나가는 것이 대화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대해서 우정을 하나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친구 간의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정과 대화라는 것은 우리가 막연히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사실은 진정한 대화가 또 쉽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저 그냥 같이 생물학적으로 같이 밥을 같이 먹고 또 물리적인 시간을 같이 공유하고 친구 간에 같은 취미를 가지고서 그냥 어울려서 이렇게 지낸다고 한다면, 생활에 나간다면 이런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막역하게 아주 습관적으로 친해지겠지만은 가까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우정에 관한 깊이 있는 대화가 또 참된 우정을 발견해 나가고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친구와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다. 오히려 이제 어떨 때 우리가 참 우정을 발견하고 또 진정한 친구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도 하냐면은 다소 소원한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로 친구 간에 싸웠다든가 또는 친구가 갑자기 애인이 생기거나 무슨 급한 가족 간에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겨서 가족 안에 좀 서먹서먹해져 가지고 거기에 이제 몰두하느라고 친구가 나에게 소홀하게 됐을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에 거리감을 느끼게 되죠. 낯설어지고. 자, 이랬을 때 오히려 처음에는 매우 이제 막역하게 그저 그냥 나처럼 나나 진배 없이 그냥 공통적인 물리적 시간과 또 공통적인 어떤 식생활과 공통적인 어떤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자취를 같이 했다든가 이런다면 더군다나 이런 생물학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같이 아주 막역하게 그저 친하게 지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소원해졌을 때 비로소 정신적인 차원의 눈을 뜨게 되고 우리가 그러면서 과연 친구가 진정한 나의 친구가 맞는가 이 친구가 또 나는 이 친구에게 정말 진실되게 친구로서의 관계를 해왔는가?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일까? 진정한 친구란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럴 때 그가 이제 깊이 성찰을 통해서 결국 이런 갈등을 이제 해소해 나갔을 때 그래서 두 사람 간의 어떤 장단점을 파악하고 진정한 친구 관계, 우정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을 때 두 사람 간에 또 화해가 이루어졌을 때, 자, 그때 깊어지는 우정이 정말 싹틀 것이고 또 진실된 이제 대화가 속마음을 털어놓고 그 사람 안으로 인격 안으로 또 내 인격 안으로 들어오는 질문과 답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참된 우정이 다시 발견되고 진정한 친구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떤 애인과 다투거나 또 애인이 심지어는 심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별을 겪거나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저 그냥 들뜬 마음에 우리가 눈에 뭐가 씌었다고도 하는데 연애에 빠져서 그냥 그 감정, 연애 감정 속에서만 아주 들뜬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에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 또 정말 내가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애인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 관계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감정이 끌리는 대로만 살아갔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소원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별을 맞을 수도 있고 자 이런 어려운 계기를 맞아서 오히려 진정한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란 무엇이고 저 사람이 진정한 나의 애인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진정한 애인으로서의 관계를 해왔는가. 자 이걸 통해서 사랑에 대한 또 연애에 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랬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이별 후에 진정한 어떤 만남이 또 다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진정한 발견을
특징, 진정한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사랑에 대한. 그래서 또 한 번의 사랑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보다 깊은 진정한 사랑에 가까운 그러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대화다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그래서 우정이나 사랑이라는 것도 일치와 또 어떤 갈등을 겪고 나서 다시 화해에 이르는, 자, 이런 변주법적인 정반합의 이런 종합이 이루어질 때 참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결국 이런 대화라는 것도 결국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삶에 대한 깊은 진지한 성찰과 반성 그리고 사고 실험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반성 없이 우리가 그냥 사물이나 사람들과 그냥 직접적인 관계 속에 살아가죠. 이것을 우리가 intentio recta, 즉 direct intention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래서 직접적인 지향, 직진지향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가 철학은 성찰이라고 할 때, 반성이라고 할 때 이것은 intentio obliqua다. 즉 어떤 거리를 일상적인 사물이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저 생물학적으로 또는 뭐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근접한 사람이나 사물과 사람 사이에서 일단 거리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건 마음의 거리죠. 그러니까 일단 정신적인 간격을 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회적인 거리두기 얘기하는데 이것은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거리두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그러나 철학에서 우리가 어떤 거리를 둔다라는 말을 쓸 때 그것은 공간적이거나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인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우리가 다른 또는 더 깊은 차원으로 내려가서 현실의 이 차원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되돌아보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철학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물리적 거리두기하고는 좀 다르다.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거리두기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두는 것이 intentio obliqua다. 즉 반성의 태도를 갖게 된다. 또는 성찰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차원의 삶의 문제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는 성찰과 어떤 비판적인 질문 그리고 답이 추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태도, intentio obliqua라는 것이 이런 그 성찰적인 태도가 철학의 본질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대화 그리고 이런 성찰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철학은 결국 삶에 대한 대화고 삶을 성찰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런 대화와 성찰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고대 소크라테스가 강조했던 방법은 대화였고 철학에 근대의 데카르트가 근대 철학을 열었다고 한다면 그가 중요시했던 것은 성찰이죠. 반성이고 성찰이었다는 거죠. 근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헤겔 같은 철학자는 이제 변주법이다라는 구조로 이해한다. 변주법의 구조로 이해한다. 그 대화란 그 다이얼로그란 말 그 어원이 다이알로그의 어원이라는 것이 이제 디알로고스고 여기서 다이알렉틱이라는 변주법이라는 말도 나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화라는 것도 결국 또는 성찰이라는 것도 변주법적인 그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것이 변주법이냐 대화가 또 성찰이 우리가 예를 들면 대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일치감 그것이 우리가 정립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가족이든 친구든 애인이든 자 이런 공통 분모를 갖는 공감대를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이제 일치, 동일, 정립이라는 의미로 얘기한다면 이것에 대한 반정립, 즉 안티테제, 테제에 대한 안티테제가 이제 이루어져야만 대화가 이제 전개돼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단순 동조만 한다고 해서 공감을 갖는다고 해서 그냥 그래 yes 라고만 한다면 그 yes맨만 그 직장에 있다면 진정한 건설적인 대화와 또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어떤 사무실이나 어떤 그 직장의 제도나 직장의 어떤 그 문화가 발전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예스맨만 있어가지고 저는. 그러나 그렇다고 반대를 위한 반대, 건설적인 어떤 대안을 향해 나아가는 비판이 아니라 그냥 반대만을 위한 반대, 즉 반정립이라는 것이 그냥 그저 반대만을 위한 그런 반정립이라고 한다면 그 경우는 끝까지 이제 모순적인 갈등을 초래할 뿐이고 그런 투쟁 상태에서는 결코 합의를 이룰 수가 없고 더
더 나은 일치에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화해에 이룰 수도 없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 긍정, 단순 동조의 상태. 그것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악화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잘못하면은. 자, 그래서 둘 다 안 좋은 그 관계고. 자, 이것은 결코 진정한 대화의 구조. 즉, 변칙법의 구조에 합당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 정립만이 반복되는 것. 또는 반정립이 그저 반정립으로 끝나고 더 나은 종합을 향해 나갈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문다면 이것은 진정한 변칙법의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해겔은 테제, 안티테제, 신테제로 정립과 반정립의 종합, 정반합으로서 변칙법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이다. 이런 하나의 이제 개념으로, 어려운 모순적 개념으로 얘기했을 때 해겔은 변칙법의 원리를 동일과 비동일의 동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대화라는 것도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 선의를 갖는 어떤 동일하고 일치된 이런 집안 위에서 시작해서 친구 관계라든가 우정이나 사랑과 같은. 근데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 결국 맞물릴 때 거기서 이제 일치점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이런 그 계기가 결국 자기와 다른 의견, 타자라고 할 수 있는 자기와 다른 타자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 안에 포섭해서 결국은 어떤 화해에 이르고 종합에 이르는 이런 과정이 진정한 대화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고 대화가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이자 또 인간의 삶이 성숙해 나가는 하나의 구조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만을 끝까지 고집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타자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다면 그것은 소화에 머무는 것이고 진정한 성숙한 대화에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긍정과 부정이 더 높은 긍정을 향해 나아가는 이 과정을 해겔은 이제 아우프헤벤, 지향이라는 말로 썼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역사나 문화의 구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나 문화라는 것도 그저 과거만을 묵수하고 묵종하고 그거에만 매달려서 살아간다면, 과거만을 보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미래의 발전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과거의 것을 무조건 다 부정하고 폐기 처분하고 현재 인기 있고 현재 유망한 종목만을 만일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착한다면,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과거적인 전통과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뿌리를 잘라버리는, 우리가 식물을 놓치면은 진정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와 줄기가 유기적인 연결고리 속에서 더 나은 결실을 맺어야 될 텐데,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라든지 또 과거만을 묵종하고 현재의 어떤 현실에 적응력을 고려하지 않는 이런 태도, 둘 다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다. 그래서 과거를 이해하는, 즉 역사를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도 결국은 미래적인 지향 안에서 과거를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과거의 어떤 숨겨졌던 의미를 재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문화의 진보 그리고 역사의 진보를 낳는 것일 수 있겠다. 자, 우리가 그런 정도로 대화 변칙법의 관계 구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국 아까 이제 지향이라는 말을 썼는데, 변칙법의 이런 구조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해겔은 이제 딱 한마디로 지향, 아우헤벤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아우헤벤이라는 말은 왜 변칙법의 구조를 다 포괄하냐면, 아까 긍정, 부정, 더 높은 긍정, 정반, 합, 이 세 가지의 계기를 지향이라는 말의 어원의 의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아우헤벤이라는 지향이라는 말은 베바렌, 보존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냥 긍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존하고, 과거를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는 또한 부정의 계기가 있는데 폐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페어니시텐이라는.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에어헤벤이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이 단순한 긍정이라고 한다면, 폐기라는 것은 또 단순한 부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고양이라는 것은 그 부정을 다시 부정함을 통해서 더 높은 긍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즉 고양이라는 것은